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주시는 전 세계, 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이 Left Behind라는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Left Behind라는 이 책을 제가 작년에 여름에 선교를 갔다가 잠깐 들르는 길에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 제가 이 책을 다 시리즈를 전권을 다 구입을 해서 몇 개월에 걸쳐 읽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 읽었어요. 예. 뭐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굉장히 크죠. 예. 한 각 권당 300페이지 이상씩 되어 있기 때문에 12권이니까 한 3600, 700, 800페이지 뭔가 그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예.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나온 거는 이제 뭐 송명희 씨가 쓴 표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터미네이터 라인이라는 뭐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단편 소설이고 그죠?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이 레프트 비하인드 이 책은 일단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죠? 스케일이 크고 또 다른 어떤 특징으로는 지상 재림도 다뤄요. 그러니까는 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권부터 11권까지는 겉표지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12권만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12권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이요. 공중 강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해요. 그래서 지상 재림을 한 그 부분도 이 책은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그 단편 소설과 좀 다른 특징들은 뭐냐면은 이 책은 저자가 두 명이에요. 공저죠. 그러니까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하고 뭐 제리 젠킨스라는 이제 무디 성서 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한 그 두 분이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둘이 같이 공저한 책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영화화로 제작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10월 3일날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아서 영화가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과연 이 책의 내용을 얼마나 영화라는 매체로 잘 담아냈을까 조금 좀 그런 의심? 좀 염려?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노아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예.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봤는데 예, 굉장히 성경을 많이 짜집게 하고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많은 거를 보고 야 이게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뭔가를 풀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레프트 비하인드도 좀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뭐 니콜라스 케이지가 잠깐 만든 뭐 인터뷰한 동영상에서는 자기 친척 중에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책을 이제 권고를 했나봐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한테.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책을 읽고 뭔가 뭐 이제 감명을 받고 해가지고 막 어쨌거나 뭐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이제 출연을 해서 뭐 영화 제작을 하고 뭐 10월 3일날에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대략적인 스토리를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 제가 기억도 지금 나지가 않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거 좀 흥미롭다라는 그런 부분들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스토리 진행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책을 제가 치우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책을 잠깐 치울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이 책을 제가 읽었어요. 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책을 치우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이 카메라를 조금 당길게요. 일단은요, 이 Left Behind에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커졌네요. 잠시만요. 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을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들만 좀 몇 명을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이포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직업은 비행사죠. 비행 조종사, 뭐 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레이포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반군 사령관이 됩니다. 휴거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클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레이포드의 딸이에요. 레이포드의 딸. 이 친구는 휴거가 일어나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반군을 조직을 하면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거래 시스템이 이제 표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상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물물 교환의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물물 교환을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뭐 물건을 딜리버리하고 배달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크게 운영을 하는 어떤 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벅은 신문기자였는데 클로이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신문기자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웹진의 발행인이 됩니다. 몰래 숨어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펴내는 어떤 추적이나 이런 걸 피하면서 그런 웹진 발행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한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누구냐면 치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치온. 이 사람은요, 유대인 랍비거든요. 유대인 랍비인데, 이런, 이제, 세계정부. 근데 이 소설에서는요, 세계정부라는 말 안 쓰고 GC라고 써요. 글로벌 커뮤니티.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어떤 그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운영을 하죠. 그죠?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항을 해서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그 성경을 가리켜가지고 컴퓨터에 올리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올리고 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소설 속에서 생방송 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텔레비전 생방송 프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다가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이제 반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은 로젠츠 바이크. 이 사람은요, 로젠츠 바이크라는 인물은 유대인이고 식물학자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카르파티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카르파티아라는 사람의 후견인이었죠. 왜냐하면 이 카르파티아라는 사람이 후견인이었는데 나중에 이 카르파티아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카르파티아를 암살하려고 하고 실제로 암살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카르파티아가 부활을 하죠. 다시 살아나요. 숨이 끊어졌는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따라한 거죠. 카피를 하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아군에서도 핵심 인물이에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사람들은 뺐어요, 제가. 그 다음에 카르파티아라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레온 포추나토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얘는 적그리스도 밑에서의 어떤 2인자로 보시면 됩니다. 후에는 카르파티아 교회 수장이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 여전히 교황이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교황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알력이 생겼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을 몰래 암살을 해버리고 카르파티아 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을
숭배하게 합니다. 마치 북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자신을 닮은 동상을 전 세계에 세우고 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뭐 무슨 하루에 3번씩 무슨 의식같이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르파티아가 레온 포추나토를 이제 카르파티아 교의 어떤 책임자, 2인자로 앉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뭐 그 외에 숱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뭐 컴퓨터 천재도 나오고, 사람을 변장시켜가지고 뭐 다니게 하고, 거짓 뭐 주민등록 아이디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을 담당하는 반군 조직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현직 군인도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레이포드 말고도 다른 비행사도 그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제가 등장인물이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시간 타임라인을 제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등장인물이 대충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네. 일단 여기가 이제 휴거 발생한 시점이에요. 주님의 재림, 지상.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가 발생을 해요. 이 소설은 휴거가 발생을 한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레이포드 그 조종사, 주인공은요, 비행기를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휴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상에 난리가 났죠. 네. 자기 비행기 안에서도 승객들이 사라졌죠. 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부랴부랴 도착을 해보니까 부인하고 아들이 휴거가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부인이 남겨놓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도 말을 안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던 자신을 반성을 하게 되고 통곡을 합니다. 예. 사실 그때 이제 레이포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비행기 승무원인 젊은 여자하고 바람을 어떻게 하면 필 수 있을까를 뭐 계획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레이포드가 집에서 그렇게 있다가 자기 부인이 다니던 교회를 갑니다.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스토리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고 굵직한 주제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뺄 거고요. 아까 처음에 그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디테일한 게 제가 기억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되게 인상적이구나. 이런 부분은 보통 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뭐 송명희 씨의 표라든지 터미네이터 라인이라든지 뭐 그 외 다른 책과는 좀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레이포드가 도착해가지고 집에 오니까는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휴가가 된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이미 담임 목사는 휴가가 됐고 부목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부목사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목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목사였는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왔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때 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전반부에서 이분이 이제 환란의 군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예, 영적인 지도자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책에서는 브루스라고 나와요. 뭐 아무튼 휴가 사건 이후에 이제 목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지죠. 예, 담임 목사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죠. 예,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하죠. 이때 이 레이포드가 운전을 하던 그 비행기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버기라는 신문기자,
버기라는 신문 기자도 타고 있었는데, 이 신문 기자도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휴거라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브루스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벅도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휴거가 지난 다음에 휴거가 있고 나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교통사고부터 해서, 그리고 어떤 뭐 매점 상점을 털어가고 난리통이 나고 치안이 엉망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 이제 카르파티아라는 적그리스도, 루마니아 태생이죠. 이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견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젠츠 바이크라는 로젠츠 바이크는 그 어떤 품종을 만들어내는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물학자로 나오는데, 로젠츠 바이크가 식물학자인데 어떤 땅에서도 잘 자라는 어떤 그런 품종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아무리 땅이 황무해도 이 사람 방법대로 하게 되면 땅이 풍성해지는 거. 그러니까 막 나라들이 살아나는 거죠. 농업이 번창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고 또 힘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이 로젠츠 바이크라는 유대계 식물학자가 카르파티아를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이 카르파티아는 국제적인 정치 세계, 정치계에서 혜성처럼 등장을 하죠. 근데 허나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세계는 이 카르파티아라는 인물한테 굉장히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사단의 능력으로 카르파티아가 거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최면을 걸어버려요. 근데 그 현장을 취재를 하러 갔던 이 벅은 이미 이 사람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최면이 안 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최면에 걸려서 분명히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참여한 사람들이 다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카르파티아가 쏴 죽였는데 그 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총을 꺼내서 자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벅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어쨌거나 이 벅만 최면에 안 걸리고 이후에 카르파티아와 이제 미국 연합이 갈라져서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게 됩니다. 카르파티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서방의 세계가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통에 이 브루스라는 목사가 죽게 돼요. 자, 죽게 되고 그때쯤에 돼서 이때쯤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신자의 표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자의 표식. 제가 뭐 휴가 발생한 다음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얘기 못 해드리는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3년 반 여기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신자의 표식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신자가 내 것을 보는 건 가능해도 내가 내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신자의 표식 같은 게 뭐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환란의 군대도 이제 조직에 갖추어지게 되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환란 군대의 멤버의 신분이나 용모를 위장해주는 위장 전문가도 이 군대에 참여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 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죽게 되니까는 아니면 실종 신고가 되고. 근데 이 위장 전문가는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뭐 실종되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실종된 사람 중에 우리 환란 군대에서 외모를 위장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 실종된 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을 매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신분으로 아이디를 바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환란 군대, 여기가 이제 실종자고 여기 멤버예요.
실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실종자 A, B, C, D, E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장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용모를 바꾸거나. 그러면은 실종된 사람 중에서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외모가 비슷하네 하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 아이디 카드를 바꾸고 용모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 양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기세를 몰아가는 카르파티아는 전 세계를 10구역으로 나눕니다. 예. 10구역. 전 세계를 10구역으로 재편을 하고 뭐 북미주 연합, 아프리카 연합, 뭐 아시아 연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재편을 하고 전 세계를 한 나라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도를 신바벨론, 수도를 신바벨론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 파워게임이 카르파티아와 교황 사이에서 갈등 요인이 되죠. 적그리스도와 교황. 이 두 사람이 좀 서로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신경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좀 높다. 급수가 높다.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 요인이 있다가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카르파티아가 교황을 살해해버리죠. 살해해버리고 또 이제 그러는 전에 이 GC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정부를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불렀다고요. 글로벌 커뮤니티. 글로벌 커뮤니티 내부에 레이포드와 벅은 이제 적그리스도 전용기에다 도청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들의 계획을 엿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꾸준히 이제 복음도 전하는 거죠. 좋은 영적 리더였던 아까 그 교회 부목사 브루스의 뒤를 이어서 치온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TV 방송에서 전 국민이 보는 생방송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다가 일가족의 몰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이제 환란 군대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빼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죠? 자, 그럼 좀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방 이제 여러 재앙들이 임해요. 이때도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르파티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붙어가지고 전쟁이 난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나고 나고 하고서 계속 재앙들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 재앙들이 임할 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심하게 겪게 돼요. 뭐 끝까지 고집을 부리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그리스도의 후견인 로젠츠 바이크도 결국은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사람이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적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게 되죠. 로젠츠 바이크.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때쯤에 그 레이포드 주인공인 그 비행기 조종사 레이포드가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벌써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사고로 죽고 뭐 총 맞아 죽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던 차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내가 암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런 환란과 위기시가 되면은요. 어떤 기독교인들의 윤리관이 좀 많이 바뀌게 돼요. 자, 이게 단적인 예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거짓말하면 잘못이고 죄이잖아요. 그죠? 뭐 여기다 평안의 시대라고 써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평안의 시대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럼 환란 시대에 가면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거짓말도 용인이 될 수 있죠. 네. 거짓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비난받을 짓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평안 시대에서는 살인은 죄입니다. 그죠?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러나 환란 시대에서는 살인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죠? 신학자이자 목사. 예. 근데 그분이 히틀러 암살을 계획을 하고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서 잡히게 되죠. 실패를 했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의 거의 주류 교단이나 교회들은 다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다 담당을 했었죠. 그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단언컨대 이 비디오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환란 시대를 경험하신 분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환란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이제 이 레이포드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같은 생각이었던 로젠츠바이크가 그 사건이 있어요. 이제 막 어떤 TV 방송 시스템 이제 생방송 같은 걸 하는데 막 전 세계 수장들 10개 세계를 10개로 재편을 한 그 각 수장들을 모여놓고 뭐 이제 그다음에 자기의 후견인으로 로젠츠 바이크를 소개를 하고, 로젠츠 바이크는 자기가 배신을 당했지만은 그걸 아직 카르파티아 적그리스도한테 드러내 보이지 않고 국제적인 행사에 초청이 받아서 앞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이포드가 와가지고 총을 숨겨놓고 이제 적당한 시기에 쏴 죽여야지 하고, 이제 많은 이제 관중들이 와가지고 카메라가 막 이제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레이포드가 이제 총을 땅 쐈어요. 어떤 시점에, 타이밍 때. 그러니까는 갑자기 총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혼란스럽고 좌우왕좌왕할 때 여기에 앉아 있었던 로젠츠 바이크 박사가 휠체어에 숨겨놨던 어떤 칼을 꺼내가지고 카르파티아를 찔러 죽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암살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암살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3일 뒤에 다시 부활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카르파티아교를 만들고 전 세계에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런 얘기까지가 흐르는 시기가 3년 반의 시기가 지나게 되는 거예요. 휴거 이후에 3년 반의 시간까지 이러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후 3년 반의 그 이야기들,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베르칩, 여기서는 그거를 충성 표식이라고 작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충성 표식. 충성 표식을 이마에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마에 받고 충성 표식과 어떤 단두대가 등장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 내부에서 스파이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스파이 활동 불가. 그죠? 왜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반란군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몰래 잠입을 해서 도청 장치를 심고 뭐 일단 감시 기구를 심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자료를 빼가지고 불시 검문이라든지 어떤 불시에 공격한다는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 표를 받을 수 없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를 놓겠다니까는 스파이 활동이 불가능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재해 및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많아지고 뭐 직결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민간인들에게도 충성 표식,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네가 그냥 쏴 죽여도 위법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포상을 해주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되고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예수를 잘 믿어요. 잘 믿는데, 본인은 잘 믿어. 잘 믿는데 아빠가 적그리스도한테 완전히 뿅 갔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막 되게 숭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너무 좋아하는 중국인 아버지 때문에 표를 강제로 받은 컴퓨터 천재가 나와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막 너무 그렇게 하니까는 강제로 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환란의 군대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천재로 이 글로벌 커뮤니티 본부 내부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빼돌리게 되고, 그리고 이마에는 충성 표식, 이 표를 받은 그 마크가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 반란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생후에 태어난 아기가 강제로 표를 받게 된다면, 아니면은 자신의 의지로 표를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 대목이 될 수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한테 베리칩을 강제 삽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송명희 씨 표라든지 다른 책에서 보면은 막 고문을 하면서도 내가 이 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은 강제로 놓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한테 표를 놓는 거는 건 강제 삽입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좀 모를 부분이에요, 그죠? 논란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뭐 그렇구나. 아무튼 소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중 어떻게 보면 첩자같이 되는 거죠. 원래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고 신실을 하려고 하고 신실하지만은 자기는 어린 나이이고 컴퓨터는 천재적이고 그래서 스카웃이 되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표를 받게 되는, 그렇지만은 마음은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군대를 위해서, 그 반란군, 이 글로벌 커뮤니티가 아닌 반란군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아주 최고의 헌신된 영혼으로 하여간 나온다는 얘기죠. 뭐 어쨌거나 그래요.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로젠츠 바이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학자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글로벌 반란군에 합력을 한 이후에 반란군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 같은 것을. 그래서 이 로젠츠 바이크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빼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오는 어떤 다른 버전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 거물이 나타나니까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얘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총을 쏴도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얘는 총 맞아도 안 죽어? 총알도 안 나가? 그러다가 자기가 시험해보다가
병사가 죽고. 그러니까는 어떠겠어요? 겁이 나서 이 사람을 건들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랑 단판을 지어가지고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을 빼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페트라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죠. 이 100만 명을 데리고. 그래서 이 페트라는 지역에 가서 이 굴 같은 굴도 있고 어떤 산악 지역에 갔는데, 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 애들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공습을 합니다. 예, 비행기가 가면서 엄청난 폭탄을 때려붓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이 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을 해서 유대인들은 다 살아남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이때는 모든 이제 그 스파이 같이 일하던 그 사람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스파이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일로 합쳐지게 되죠.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게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여기 오래 남아 있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 전쯤부터 해가지고 요 시기 이 시기도 계속 어떤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구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만 사는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찬, 짐승표 안 받은 신자들이죠. 두 번째는 GC의 짐승표 받은 사람, 그리고 이두저도 아닌 사람들, 표도 안 받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은 이 3번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도 짐승의 표를 반대를 하는 거야. 맞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뭐 이슬람 교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혹은 뭐 범죄 집단. 이 범죄 집단들은 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어떤 연합하는 관계 같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표를 안 받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뭐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얘네들이 범죄 집단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목적에 맞게 범죄 집단과 같이 손을 잡고 뭐 부탁을 하거나, 범죄 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민병대 그룹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물탱크를 얘네들이 획득을 해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글로벌 커뮤니티도 함부로 여기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 공급이 끊어질까 봐서. 뭐 그런 요인들 때문에 표를 안 받고도 살아남고 버티는 여러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 표라든지 이런 책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시각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정말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일을 할 때 이제 갖고 있는 자격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security license예요. 경호원 뭐 이런 거, 경비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firearm possession이라고 나와 있죠. firearm license. 총기를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여기 붙인 테이프는 제 사진과 이름, 뭐 라이센스 번호 이것만 가렸습니다. 그리고 firearm license를 따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책이에요. 2권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권총과 장총을 구입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시큐리티 일을 하면서 무슨 뭐 콘도라든지 플라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이벤트 쪽으로 시큐리티 일을 하다가
총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큐리티 잡이 또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보석 잡이라든지 아니면 캐시를 나른다든지 아니면 정부 중요한 문건이나 서류라든지 뭐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기를 소유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필수적으로 따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법적으로 총을 살 수 있어요. 지금도 300불 정도 있으면 샷건을 하나 살 수 있고 800불 정도 있으면 뭐 권총을 하나 살 수 있고, 그러면 제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 집에 총을 비치해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뭐 샷건 5개, 권총 3개, 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개인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들이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참고로 저는 집에 총기는 없고, 뭐 총기를 보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지 이런 자격증을 땄던 거는 그 옛날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따고 자격증을 개발을 해온 거였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총기 자격증을 딴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총기 자격증을 개인이 따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존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끽해봐야 무슨 뭐 공기총 내지는 무슨 뭐 호신용으로 쓰는 뭐 가스총 뭐 이 정도. 그렇지만은 한국은 총기를 구입을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북미권은 개인이 총기를 얼마든지 소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군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뭐 시큐리티 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총기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재밌는 얘기로 그 오바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RNA라고 있잖아요.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인가? NRI인가? National Rifle Association. National Rifle Association 뭐 이런 단체에서 이제 하도 총을 개인한테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인이 갖고 있는 총기를 다 이제 회수하고 싶은 목적으로 뭐 일부러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뭐 고등학교에서 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막 총기 난사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언론이 터트리고 하면은 막 이제 이게 총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총기를 다 반납하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개인들한테서 어떤 그 총기들을 다 빼앗아가기 위한 정부의 조작극이다. 뭐 약간 그런 뉴스 같은 걸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메이크 센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은 그래도 총기를 반납 안 하고 개인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제 아는 그 동생도 총을 좋아하고 집에 실제로 총기가 있고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고, 저도 지금이라도 맘먹으면 총기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아마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지역, 뭐 물탱크가 있다든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 GC 글로벌 커뮤니티 애들도 쉽게 공격을 못 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만에 하나 중요한 거점을 파괴시킨다든지 물탱크를 터트려 버린다든지, 그래서 물 공급이나 어떤 공급이 끊겨져 버릴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집단들하고 대치 상황을 이루게 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건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휴거가 발생한 지 6년 뒤의 시간으로 갑니다. 휴거 발생 6년 뒤에. 네. 7년의 시간에서 이제 6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이 타 죽을 만큼의 사람이 타 죽는 뜨거운 햇볕 기간이 좀 그런 기간이 있게 돼요. 그런 시간들.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서 몇 분이라도 있으면 진짜로 사람이 타 죽어요. 네. 햇빛이 그렇게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런 잠깐의 기간이 지난 뒤에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날이 안 보이는 어둠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죠. 그리고 신바빌론이 멸망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제 이 시기쯤 되면은요, 회개도 영접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돌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류들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죠? 네, 이 세 부류가 나온다고. 그죠? 요 세 부류. 크리스찬, GC, 글로벌 커뮤니티 짐승의 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도 안 믿고 표도 안 받고 버티고 생존하는 어떤 부류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가 이쯤 되면은요, 이것마저도 이 시기에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기간으로 돌입을 하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유대인 과학자가 탈출시킨 그 페트라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과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페트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들이 다 여기를 둘러쌉니다. 예,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에요. 그죠? 완전 포위하고 공격을 가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예, 그러면서 정말 말씀만으로만 대적을 상대해서 땅이 이제 상대를 하시는데 막 갑자기 땅이 쥐시군을 막 글로벌 커뮤니티 군대를 막 집어삼키기도 하고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우박, 한 50kg 정도 되는 거 무게가 3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부대원들이 막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적병이 살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다 뼈만 남고 툭툭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뛰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루에 100km를 뛰어다니게 돼요. 만화 같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 책에, 그 소설책에서.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과 천사들 무리 여기에는 이제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또 천사들이 나오고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레온 포추나토 이 둘을 생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둘러보는 상태에서 공개 재판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땅이 벌어지더니 이 사람들을 천사들이 유황불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 왕국 시작 전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오른편, 예수님. 이제 아닌 사람들은 다 왼편에 쓰게 되고 표를 받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또 그 외에 염소 그룹의 왼편으로 갈리고 이들 또한 또 땅이 열리더니 이제 천사들이 강제로 다 쳐넣게 되죠. 자,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이 책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7년을 이제 7년 환란 기간으로 잡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정리 작업들을 거치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정리 작업을 하시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주인공들이 이런 이 과정 중에 주인공들이 이제 먼저 휴거를 했거나 아니면 먼저 순교한 사람들과 대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천년왕국 바로 시작 전에 이 정리 기간에 먼저 휴거된 사람, 그럼 먼저 순교한 사람, 아직 살아남은 끝까지 살아남은 기독교인 제외하면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정말 제가 만든 비디오 중에서 지금 가장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내용은 제가 대충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찝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 책이 12권짜리가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들은 제가 지금 빼먹고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이제 단편짜리로 된 그런 휴거 소설보다는 좀 여러 생각의 여지나 여러 어떤 다른 가능성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좀 괜찮구나, 괜찮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좀 번역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고 한번 읽어보라 라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그래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는 이 책을 출판한 홍성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걸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책이 영화화가 돼서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될 텐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그 레이포드 그 비행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게 되고 이제 영화가 나올 텐데 과연 이 막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영화라는 어떤 툴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매체에다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렇게 기대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제가 노아 이야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Left Behind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 나름대로 느낀 부분들 그리고 좀 약간 다른 시각들 그리고 타임라인별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해봤고요. 좀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이번 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